김혜연 교수님은 2004년도에 성균관의대를 졸업하셨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동탄성심병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시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삼성서울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현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혜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사선종양학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 보존수를 받으신 환자분들에서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유방 보존수를 받은 이후에 방사선 치료가 왜 중요한지, 왜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사선 치료가 이제 환자분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에 대한 이유 없는 부담감이라든지 위험할 거라는 걱정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방사선종양학과에 오시게 되면 어떤 과정에 걸쳐서 방사선 치료가 결정이 되고 어떻게 치료가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유방 보존술 받으신 환자분들에서 저희 방사선종양학과 의사가 방사선 치료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느 부위를 치료받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보존술을 시행한 후에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부작용이 어느 정도가 있으신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3번째 연자분 교수님께서 부작용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보존술 후에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에서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 보존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왜 시행이 되냐면 아주 예전에는 유방암 아주 초기인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유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절제술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된 다음에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것과 유방을 부분 절제만 하고 남겨진 유방 조직에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유방을 전체 절제술을 한 것과 성적이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은 최근에는 대부분 조기 유방암 상태로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유방 보존술을 많이 시행을 하시게 되고요. 예를 들면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환자분들 중에 67%가 유방 보존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유방 보존술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보존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수가 매년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왜 받아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유방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거나 잔존에 있을 암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암은 다 절제를 하고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암을 절제한 이후에도 현미경으로도 보이는 정도, 아주 작은 종류의 종양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남겨진 유방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는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하냐면 방사선 쬐는 부위에 있는 세포의 DNA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DNA를 타겟팅해서 쬐는 부위의 세포에는 어느 정도의 손상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는 엑스레이, 감마레이 등등의 방사선 광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흔히 사용되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가슴 사진을 찍거나 CT를 찍으실 때 사용되는 엑스레이 종류와 종류는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진단 시에 사용하는 엑스레이는 몸속 깊숙이 침투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을 얻을 정도의 낮은 선량의 에너지인데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치료방사선학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은 몸속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계신 종류이지만 다른 아주 에너지가 큰 종류의 방사선을 이용해서 쬐는 부위의 종양세포를 공격하고 이 종양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제가 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 받게 되면 그러면 정상 조직도 손상을 입지 않나요? 다른 조직들이 뭐 괴사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나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방사선은 쬐는 부위 세포의 DNA를 공격하기는 하지만 정상세포와 종양세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종양세포는 한 번 DNA 손상을 받으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종양세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같은 부위에 째게 되더라도 종양세포는 그 DNA 손상을 복구하지 못하고 죽는 반면에 정상세포는 받은 손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 조직은 일부분 염증만 일으키고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양세포만 죽일 수 있는 게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상 조직은 약간 손상을 입었다가 대부분 회복이 되고 그 손상을 입는다는 거는 대부분은 염증성 변화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방사선 치료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유방 보존수를 받은 환자분들에서 100%에서 시행이 되는가 보시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발표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논문을 얘기를 드리면 유방 보존술만 받은 환자들과 유방 보존술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재발률을 반수 이상에서 낮췄고요. 유방암 생존율도 많이 높이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유방 보존술 이후에는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가끔 환자분들께서 방사선 치료 받으면 방사선 치료 때문에 뭐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도 방사선 치료 때문에 환자분의 생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거나 건강에 위해를 준다거나 이런 염려는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유방 보존술 이후에는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가 유방암의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방암을 보시는 의사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치료 방침을 세우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방 보존술을 받는 경우 모든 환자에서 방사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치료 방침 결정하는 데서도 유방 보존술을 받은 환자분들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꼭 해야 되는 필수 치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께서 저희 과에 오시면 방사선 치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방사선 치료는 다른 약물 치료랑 다르게 오시자마자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오시면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를 만나시고 의사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시면 모의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의 치료가 어떤 거냐면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려는 설계도를 만드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의 대부분 CT 장비도 있거든요. 그 CT를 다시 한번 찍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끔들 이제 유방암 진단하시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검사를 또 해야 되느냐, 내가 CT를 또 찍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찍는 CT는 이제 진단 목적에 하는 CT가 아니고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설계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CT를 찍지 않으면 치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CT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갖고 있는 CT와 거의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저희는 레이저를 양쪽에 갖고 있는데요. 이 레이저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 모의 치료를 하실 때 이 레이저가 어느 부위에 표시가 되는지 CT에 마킹이 되게 됩니다. 이 레이저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저희가 CT실에 있는 레이저와 똑같은 위치에 치료실에도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를 찍을 때 사용했던 그 레이저가 치료실에서도 항상 똑같이 위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 몸을 치료 계획에 맞추게 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치료,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흔히는 몸에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은 왼쪽 유방에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였는데 선이 사실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왼쪽 유방암인데 오른쪽 유방에도 잘못돼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몸을 아주 이제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양쪽의 선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몸을
제일 안정감 있게 맞추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T를 찍고 가시면 환자분들께서 가시면 저희 방사선종합과 의사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계획 세우는 게 병원마다 조금씩 이제 걸리는 시간이 달라서 통상 하루 내지는 일주일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정밀하게 계획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 방사선 종양학과 자체에 환자분들이 많아서 조금 스케줄이 밀리게 되면 요 일주일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치료가 나쁘게 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되고요. 가끔은 재발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치료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도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사선 치료는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작업들을 정밀하게 할수록 환자분들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치료가 너무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아주 조바심 내시거나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실은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이 외과 선생님들은 수술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여러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가 어느 부위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어느 부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지 다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분은 이제 오른쪽 유방에 있는 유방에다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방이 어떤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인지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타겟팅을 정밀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부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나 심장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폐나 심장에도 들어가는 선량을 최소화하는 여러 종류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는 데는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만이 아니고 의학물리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 치료인지 많이 의사소통을 하고 계산을 돌린 다음에 환자분의 치료 계획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게 실제로도 확실하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고 위해가 없는 치료인지 이와 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계산 과정이 실제로 안전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실에서는 어떤 식의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이 방사선 치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CT랑 좀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사선이 노출되지 않게 특별하게 고안된 방에서 이 이제 저희 방사선 치료 장비인데요. 요거는 장비의 모습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장비 모델마다 다르니까 이 이제 그림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테이블이 환자분께서 누우시는 테이블이 될 거고요. 양쪽에 이제 치료해서 환자분이 눕게 되시면 양쪽에서 이제 기계에서 뭐 CT나 엑스레이를 다시 찍으셔서 원래 치료 계획과 환자분의 몸이 확실히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방사선이 실제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방사선 저희는 흔히 이제 방사선 치료 장비 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방사선 광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사선 치료가 방사선 광선이 나오는 시간은 1, 2분이 채 안 되고요. 근데 장비가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환자분 몸을 원래 계획에 맞추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실에 들어가셔서 한 10분, 15분 정도 치료하게 되시고 보시면 이 테이블이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혼자 누워 계셔야 되는 데기 때문에 조금 몸을 뒤척이시거나 이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아주 특별하게 위험하거나 무서운 치료거나 아프거나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방사선종합과 입장에서는 방사선 치료 범위를 정하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부위가 암이 재발하기 쉬운 부위고 이 암이 지금은 유방에만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 길로 가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는 눈에 보이는 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까지 갈지를 예측을 해서 그 부위를 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환자분의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이면 어느 부위를 째야 된다. 이게 결정되고 다들 의사들 사이에 공유된 바가 있어서요.
가끔은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 친구는 저랑 비슷한 병기로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는 갔더니 유방을 뭐 전체 아니고 여기까지 다 한대요. 저는 왜 이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유방암이 한 가지 병인 경우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병이 지금은 유방에만 있지만 그 다음에는 요런 정도의 그 분자학적 특징이 있으면 다른 부위를 잘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파악을 해서 담당 방사선종양학과 의사가 어느 부위에 방사선을 쬐야 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 보존수를 받으신 환자분들에서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전체 유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주 수십 년 전부터 고전적으로 치료했던 방사선 영역입니다. 이게 가끔씩은 많이들 물으십니다. 왜 나는 유방이 요만큼 1cm짜리밖에 안 됐는데 왜 전체 유방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막 정상세포가 다 죽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유방이 실제로는 그 부분만 암이 1cm짜리가 있었지만 그 주변 조직에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서는 재발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전체 유방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자분께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요 이제 전체 유방에 해당되는 부분의 피부가 약간 빨갛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아주 그냥 표준적인 전체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한 20년 전부터 아주 조기 유방암이거나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거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유방을 전체를 방사선 치료를 쬐는 게 아니고 유방 그 잘라낸 부분만 방사선 치료를 하여도 아주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유방 부분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1cm짜리 유방암이 있었지만 그 주변 조직에 임파절이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에 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영역 임파절을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유방에다가 영역 임파절을 다 포함해서 치료하는 넓은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이 전체를 다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통상적으로 거의 한 50년 전부터 해왔던 영역의 방사선 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 방사선 치료를 하셔도 안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방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시행을 하느냐면 통상적으로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으시고 임파절 전이가 없거나 임파절 전이가 아주 조금인 경우를 치료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임파절 전이가 조금이라는 거는 3개 이하의 임파절 애과 임파절에서 전이가 있는 경우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병원별로 조금 치료하는 방침들이 달라서 임파절이 3개가 나오거나 2개가 나와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거나 좀 안전할 것 같으면 전체 유방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방암 실제 사이즈는 작더라도 임파절 개수가 2개 이상인데 다른 병리학적 기록을 봤더니 좀 더 위험성이 높은 인자가 있다. 그러면 전체 유방에다가 영역 임파절을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환자분의 수술 기록과 병리학적 특징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저희 방사선 치료는 매일매일 하시는 치료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하시고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횟수가 병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 전체 유방을 하시는 방사선도 적게는 5번부터 많게는 30번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유방 보존수를 받고 눈에 보이는 암은 깨끗하게 절제가 된 상태에서 눈에 안 보이는 잔존 유방암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딱 이제 방사선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사선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에 나눠주는 방사선이 조금씩 다르고 횟수가 병원마다 조금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피자 한 판을 드셔야 이 암이 컨트롤이 될 수 있는데 그 피자 한 판을 어떤 병원에는 크게 나누고 어떤 병원에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치료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조금 나눠서 주는 게 좋으냐
여러 번 걸쳐서 나눠서 주는 게 좋으냐,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두 개가 거의 다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횟수가 어떻건 환자분의 치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병원별로 비교를 하시거나 환자분들 사이에 비교를 하셔서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받냐, 나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나는 너무 부족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이제 전체 유방을 다 치료한 다음에는 저희가 원래 유방이 있었던 자리로 범위를 줄여서 저희는 얘기하기를 부스트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병원마다 이제 이름이 다를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집중 방사선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치료를 뭐 4번 내지는 8번까지, 이것도 병원마다 횟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유방 방사선 치료를 하는 테크닉은 이제 가끔씩 커뮤니티에서 뭐 나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저 친구는 3D를 받는데요. 어떤 게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두 개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방사선 치료가 골고루 분포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가 있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내지는 IMRT,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라고 불리는 치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환자의 사진은 이제 왼쪽 유방, 전체 유방을 방사선을 받으시는 분인데요. 이제 빨갛게 표시된 데가 저희가 원래 예상하고자 하는 100% 설량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면 이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나 IMRT나 사실은 설량이 분포하는 영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 치료 결과가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 유방에 좀 더 골고루 방사선 치료가 분포가 되기 때문에 방사선 관련된 피부염이 조금 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건 아주 크게 다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방 부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인데요. 이 경우는 아주 연세가 많으시거나 보통은 외국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양의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위험 인자가 없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 시행이 되고 횟수도 병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방사선 치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요거는 조직에 실제로 방사선이 나오는 소스를 이렇게 바늘로 집어넣어서 치료하게 되는 근접 치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술 중에 수술로 떼낸 부위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수술 중 방사선 치료가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외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선택하는 방법들이 좀 다른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근접 방사선 치료는 흔히들 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하는 병원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유방에다가 주변 영역 임파절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애가 임프절이 뭐 4개 이상이거나 그리고 뭐 1개 이상이어도 여러 가지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위험 요인이 조금씩 있는 환자분들에서 시행이 되고, 횟수는 아까 전체 유방암과 비슷한 정도로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 임파절을 치료하는 이유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암이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해서 그 길들을 다 방사선을 쬐는데요. 보시면 유방암은 유방암 다음에 제일 자주 가는 데가 애과 임프절입니다. 애과 임프절, 그리고 내유 임프절, 그리고 쇄골상 임파절인데요. 요 이제 주로 잘 간다는 영역 전체를 저희가 방사선을 쬐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은 요 부위에 있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를 줄여서 전신적으로 전이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역 임파절까지 치료하는 방법도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내지는 IMRT로 치료를 하게 되고, 두 방법이 치료 효과가 다르지는 않지만 부작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몸 특성도 조금씩 달라서요.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분은 3차원 입체 조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3차원으로 하시는 거고, 아니고 IMRT를 하시면 좀 더 좋겠다 판단을 하면 IMRT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트 방사선 치료는 집중 방사선 치료라고도 하고 병원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요거는 왜 주냐면 전체 유방을 치료한 이후에거나 전체 유방을 치료하면서이거나 원래 수술로 떼낸 자리 부분에다가 좀 더 많은 선량의 방사선을 줘서 이 암이 재발하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병원마다 뭐 3번 내지는 6번까지 전체 유방이 끝난 다음에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 유방이랑 같이 치료를 하시게 되는 방법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나눠 봤을 때는 아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유방 피부염, 방사선 피부염, 그리고 임파절이 좀 붓는 경우,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는 그 자리에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방사선 폐렴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 관련 질환이 있고 신경염이 있습니다. 근데 맨 앞서 말씀드린 2가지는 좀 생길 수 있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3가지는 거의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방사선 피부염은 방사선 쬐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도가 조금씩 다르고요. 요 사진 보시면 오른쪽 유방이 약간 선탠한 듯이 조금 까무잡잡해지는데 요런 정도의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파 부종이 있는데요. 임파 부종은 사실은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이 뭐 그 임파절 그 수술한 개수가 많거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거나 아주 진행된 병기여서 방사선이 주변 영역 임파절에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이 생긴다고 돼 있고, 이게 아주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나 저희 방사선종양과 의사나 같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방사선 폐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분은 왼쪽 유방을 받으셨는데 이 방사선 치료했던 자리 따라서 이렇게 폐에 약간 경화성 모습 내지는 폐렴 같은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건데요. 되게 드물게 발생합니다. 거의 한 자릿수 %이고 잘 생기지 않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3번째 다른 교수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유방 보존술 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선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환자분의 병리학적 특징과 환자분 몸 상태에 맞게 방사선종양과 의사가 보고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방사선 치료가 사실은 위험한 치료가 아닙니다. 굉장히 걱정들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방사선 치료 안전합니다,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는 게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의 한 80% 이상인데요. 많이 힘들지 않은 치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